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장기 금리 선물 거래를 하면서 T본드 선물이 출제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국제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제 선물이 책에 소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화면 정지시켜 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 333페이지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재 333페이지에다가 요 국제 선물 거래 명세를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거래 대상 상품은 3년 만기 표면금리 8% 국고채 1억 원 0.01포인트. 요 0.01포인트를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이란 뜻이고요. 상한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고 거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시까지. 최종 거래일 날은 오전 11시 반에 업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놓고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본드 선물보다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금융상품 비교 분석 들어가는데요. 금융상품 비교 분석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4페이지의 금융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35페이지 보면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그래서요. 그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자산운용회사 좀 보시면요. 투자신탁 운용회사라고도 해요. 투자신탁 펀드 또는 뮤추얼 펀드를 만든 후에 은행, 증권 등의 판매회사에다 펀드의 자금 모집을 의뢰하고 모아지면 이거를 운용하는, 즉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요거는 요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운용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보험회사 업무 다 아시는 거고요. 다음, 336페이지 보면 금융투자회사 나와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회사가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매매, 인수, 매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회사를 이제 바뀐 이름으로는 금융투자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행상품. 우리가 아무래도 금융투자회사 상품을 다루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이런 거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337페이지의 MMDA입니다. MMDA. 자, 이건 MMF랑 좀 비슷한 거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을 말합니다.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리가 아닙니다. 통상 500만 원인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초단기를 운영할 때 단기 상품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MMF와 비슷한 단기 상품인데 그거를 은행에서 취급할 땐 MMDA가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상호부금 좀 알아두시고요. 상호부금, 요거 대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 마련저축, 우리가 흔히 장마라고 부르는데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이 바로 장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7년 이상이라는 거요. 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장마 나와 있는데요. 자, 장마. 7년 이상이라는 거, 요런 거 좀 유념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7년 이상을 가입하면 이건 비과세입니다. 아예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를 얼마 받을 수가 있냐면요. 연간 납입액에, 연간 납입액. 내가 낸 돈의 40%입니다. 연간 납입액의 40%. 예, 최고 300입니다. 내가 받을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주택자금, 장기주택자금도 대출받을 수가 있죠. 가입대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의 무주택 소유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딱 한 채만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만 한다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딱 한 대만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고요. 네, 됐습니다. 주택청약 부금 볼까요? 자, 주택청약 부금하고요. 예금하고요. 주택청약. 저축이죠, 저축. 주택청약 부금, 예금, 청약 저축. 요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개만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입니다. 근데 요건요, 지금 현재 이제 요게, 5월달부터는 이미 4월달부터 허가가 나 있고요. 이제 실제 판매가 5월달부터 될 텐데, 요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바뀐 걸 좀 써봅시다. 바뀐 게 뭐로 바뀌었냐면은,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발매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봅시다. 주택청약 종합통장이라는 게 생긴데 이미 뭐 다 입법 예고는 한 거니까 요거는 할 거라고. 자, 요거는 뭐냐면 청약 쉽게 얘기하면 이때까지의 청약 저축에다가 플러스 청약 부금에다가 플러스 청약 예금이 모두 통합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통합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나 민영, 공공주택이든지, 이게 민영주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복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통장, 이걸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됩니다. 자, 우선 지역은요, 주택청약 종합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건 없습니다. 예, 뭐, 무주택자 이런 조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 방법은요, 일시불로 다 예치해도 되고요. 일시불로 다 예치해도 되고, 혹은 일정액을 불입해도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겠어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가 가능하고요. 대상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택 가능하고요. 자, 1순위자는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자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냐면요. 모든 은행이 아니고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자, 어디가 안 돼요? 국민은행 안 돼요. 그죠?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취급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요. 어쨌든 요 2만원에서 50만원 조건 없다는 거, 지역 전국적이라는 거,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동안 너무 복잡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되어서 다행인데 이제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주택,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둘 다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부금부터 한번 특징적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9페이지에 보면은 가입 대상 보세요. 만 20세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세대주입니다. 계약 기간 2년에서 5년이고요. 지역별 예치 금액은 조금 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세금 우대 혜택 주어지고요. 세금 우대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 20세라는 거.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차이점 같은 걸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청약저축은요. 일정 기간 불입해서 국민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말하는데요. 청약권 부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세금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대 구성원 모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주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치식 예금 됐고요. 정기예금 이런 거 뭐 보시면 되고, 거기 넘겨보시면 이제 340페이지에 이런 게 나오죠. ELD, ELS, ELF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우선 ELD는 요건 은행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ELS는 Security, 증권이 되니까 요건 증권사, 금융투자회사라고 하죠. 아직도 참 이름이 입에 안 붙어요. 그죠? 증권사입니다. 아무튼 이거 증권사. 그 다음에 ELF는 펀드가 되니까 요거는 자산운용사가 됩니다. 자산운용사. 그래서 상품의 형태가 정기예금이다, 증권이다, 수익증권으로 틀리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택청약예금 해당 건설지역. 그렇습니다.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건설지역 거를 청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가 출제되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미 이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서 중요한 건요. 계속 중요한 것만 봐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341페이지 생계형 비과세. 자, 이건 중요한 거는 만 60세 이상이고요. 자, 1인당 얼마다. 예, 요런 게 중요하죠. 계속 바뀌어 왔는데 지금 현재 3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3천만 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CD요. 자, CD는 환금성과 안전성을, 뭐 글씨가 날아가네요. 자, CD는 환금성에다가 안정성이 플러스된 거죠. 환금성과 안정성이 플러스된 거고요. 증서 만기 전에 중도해지 불가능하며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된다는데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CD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예치한 됐고요. 여러분 요거 보시는데 취급기간 보시면 은행이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유통기관입니다. 그래서 발행기간과 유통기간을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이자 지급이 할인식이라서 처음에 싸게 가져가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P는 내가 매수한 다음에 다시 이걸 증권에서 사가는 걸 말하는데요. 342페이지에 매매단이 10만원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지어음은, 자, 표지어음은 은행이 할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어음을 쪼개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거를 말하죠.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증권투자 관련 저축에 금융채, 예, 금융채. 요거 좀 보세요. 금융채. 자, 은행들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말하는데 뭐가 해당되냐면 산업금융채,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채권이 해당되는데 투자 기간 알아두시고 투자 단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후순위채 볼게요. 의외로 이제 후순위채 같은 거 출제될 수 있거든요. 의외로 후순위채 같은 거 출제될 수 있는데 요건 조심하실 게 요거 원금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뭐가 높아요? 금리 높아요. 후순위채가 뭔데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파산됐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게 후순위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밀린 상태에서 그 앞에서 다 끝나버리면 나 돈 못 받습니다. 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수익 상품입니다. 이런 후순위채는 은행이나 금융투자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5년 이상이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상품 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대출 상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호부금, 종합통장, 주택연금,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제 아닌 것은이 나오죠. 자, 상호부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면, 월 단위로 얼마씩 납입하면은 뭐 대출 기간, 총 납입 횟수의 4분의 1차. 예를 들어서 4년짜리인데 내가 1년 동안 4년짜리가 없죠. 그죠? 되겠네요. 6개월 이상 5년 이내니까. 자, 4년짜리 내가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1년 동안 불입하면 이제 대출 자격이 생기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이 상호부금, 예, 상시보, 예금자 보호 대상 속합니다. 그 다음 종합통장이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예, 읽어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예, 요런 거 이제 새로 생긴 걸 좀 기억하시자 이거죠. 영모기지론. 자, 이거 주택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말입니다.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그래서 이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 때, 자, 요거 이제 아파트나 이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생활비를 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걸 말하는데요. 대상 중요합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그러면 할아버지는 70세고 할머니가 63세면 못 받습니다. 두 분 중에 나이 어린 분이 65세를 넘어가야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이하고요. 대상이 6억 이하 주택입니다. 6억 이하. 매매가 6억 이하 주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70% 한도내. 주택가격의 70%. 만약 6억이면은 6, 7, 2, 42, 4억 2천인데 3억 원이 한도입니다. 3억 원이 한도예요. 예, 3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신탁상품, 신탁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는 거는 금전신탁. 자,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고요. 특정 금전신탁, 불특정 금전신탁 그러면 다른 걸 맡기는 건데, 예, 그건 안 나오니까요. 맞춤형 특정 금전신탁.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맞춤형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3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예탁 한도가 5천만 원 이상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리과세 특정금전 신탁이 있는데요. 분리과세. 자, 요거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걸 말하는데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예탁한도 통상 1억 이상이고요.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맞춤형 특정금전 신탁, 분리과세 특정금전 신탁 둘 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금전 신탁은 2004년 7월부터 취급 중지됐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개인연금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기억해서 개인연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개인연금하고 개인연금 신탁하고가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판매는 개인연금으로 하다가 지금은 공식 명칭이 개인연금 신탁인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인연금하고 개인연금 신탁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팔리는 상품 중에서 개인연금과 개인연금 신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줄쳐놓으시고요. 만 18세 이상. 저축 방법은 매월 분기별로 월 기준 100만원, 분기별로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되는데 그 금액 한도까지 10,000원 단위로 적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방식 및 지급 방식은 월 단위 수령하게 되고요. 정액식으로 지급합니다. 정액식으로 지급 방식은 정액식입니다. 체증식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단 이게 원래 옛날에 개인연금이 2000년에 중단됐습니다. 2000년에 이제 중단되니까 2001년 2월부터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 2001년 2월 달에 나온 새로운 상품의 이름이 바로 개인연금 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새로 생긴 개인연금 신탁은요,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상품입니다. 그 전에는 72만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 늘어난 게 이제 개인연금 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로 왜 하냐면, 노후생활 때문에 하죠.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6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이거 이제 좀 적어 놓으실 게 있는데, 이와 같은 개인연금 신탁은 2001년 2월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이제 기존 가입자는요, 2001년 2월 이전이겠죠. 기존 가입자는 300만원 내에서는요, 이 기존 가입자라는 게 2000년입니다. 300만원 내에서 아예 비과세였어요. 이건 비과세였고요. 소득공제는 72만원까지 됐던 거예요. 소득공제가. 가입금액의 40% 내, 즉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신규 상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비과세가 없어졌어요. 비과세가 없어진 대신에 그 대신에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는데 납입 금액의 100%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때 가입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총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최대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은 372만원까지. 만약에 둘 다 가입한 사람 같으면 최대 372만원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연금은 특이한 게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뭐 은행에 있다가 보험으로 개인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노후생활연금 신탁은 18세 이상 개인인데 요거는 몇 세가 될 때까지냐면은 40세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40세 이상일 때 40세 이후가 되는 기간까지로 정해서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보험 상품 가보죠. 347페이지의 보험 상품. 자, 보험 상품에서 구성 원리가 나와 있는데, 구성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뭘 적어 보려고 그러냐면요. 보험 상품의 가격 체계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책에. 보험 상품의 가격 체계. 자, 첫 번째 1번
예정 기초율에 의거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자, 두 번째는요. 가격의 구성비 중에서 재료비 점유율이 낮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유는 사후적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유는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요걸 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재료비의 점유율이 높다 하네요. 높다. 저 재료비가 순보험료를 말하는데 순보험료가 저축성 상품의 경우에 90%나 차지하네요. 그래서 높다가 맞네요. 이걸 제가 좀 혼동했었는데 가격의 구성비 중 재료비 점유율이 높다가 나네요. 이거 거꾸로 나오면 진짜 틀리겠는데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기타 특징을 좀 보면은요. 요거 말고 보험 상품의 기타 특징을 조금만 더 보면 첫 번째 대개 이제 장기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고정비가 소액이다. 요거 때문에 헷갈렸네요. 저거랑 개발 고정비가 소액이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의 종류에 보면은 생명보험과 맨 밑에 보시면요. 347페이지 맨 밑에 보험의 종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했는데 생사혼합보험이 바로 여러분 양로보험입니다. 그게. 시험제 양로보험 나오면 양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입니다. 생사혼합보험. (348페이지) 보면 가격체계와 기타 특징 나와 있죠. 제가 나와 있는 걸 또 써드렸네. 참 정신이 없네요. 그죠? 가격체계와 기타 특징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의 경우에 348페이지 밑에 보면 사망보험의 경우에 거기 보시면 사망뿐만 아니라 1급 장애 시에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1급 장애가 어떤 게 1급 장애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명 같은 거요. 실명 같은 거.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못 쓰게 될 경우에는 그건 사망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에 보시면 보험금의 정액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그 양로보험부터 먼저 볼까요? 디귿의 양로보험. 자,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중도 또는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우리가 양로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로보험이 생사혼합보험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액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의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게 정액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액보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면 처음에 2억 원짜리 보험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면 그건 체증식. 거꾸로 떨어지면 체감식인데요. 그 체감식 보험에다 예를 하나 써놓을까요? 체감식 보험은 주택보험이 바로 체감식 보험입니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체감식 보험이 얘는 주택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변액보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변액보험은 운용자금을 주식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그 금액이 보험금의 금액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피보험자 수에 따른 분류에서는 단생보험은 특정한 1인이고요. 연생보험은 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부연금 같은 게 그래요. 부부연금 같은 게 연생보험입니다. 부부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에게 연금을 지급하였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연생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생명보험의 기초계산이 있어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생명보험의 기초계산.
보험료와 보험금은 틀리죠. 보험료는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고 보험금은 나중에 받아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책정의 원칙 줄쳐놓으세요. 비과도성, 그 다음에 충분성, 공평성의 원칙이고요. 보험료 계산의 3요소. 여러분 무조건 3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다 하나만 넣으면은 사지선당 내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보험료 책정의 원칙 3가지, 보험료 계산의 3요소, 이런 건 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1페이지 생명보험의 세제 볼게요. 자,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세가 면세, 즉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되고요. 소득공제 혜택은 보장성 보험은 연간 보험료 전액인데 100만 원 한도고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전액인데 요거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생명보험 판매시장별 상품 종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보험 약관 보시네요. 보험 약관에 보험계약의 특징 쫙 줄쳐놓으시고요. 요거 하나 틀리게 해서 시험문제 냅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선의계약이다. 요거 전부 좀 그 종류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는 것들을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 약관. 자, 약관은 장차 체결될 다수의 계약에 대비하여 미리 정형하여 만들어둔 계약 조건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만들어 놓은 걸 말하고요. 그 위에 있는 아까 그 보험 계약의 특징 중에서 유상 계약은 서로 돈을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무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이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쌍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낙선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험 가입할게. 그래, 내가 허락할게. 낙선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라는 건 이게 지금 약관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전부 보험회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고객은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게 이제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계약. 그 다음에 사행계약이라는 것은 이게 우연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사행계약이냐면 보험이라는 게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큰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사행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계약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선의, 즉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고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약관에 대한 규제 중요한데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건 되지만 불이익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 있고요. 그리고 해석 원칙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의성실, 개별 약정 우선, 작성자 불이익, 그러니까 고객이 유리하게, 축소 해석, 고객에게 불리하게 넓게 하면 안 되고 고객을 보호하도록 축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험계약의 구조에서는 계약 관계자,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고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한 사람,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의 대상자, 보험 수익자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54페이지 보험계약의 무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하고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서로 하는 계약에서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미친 사람, 신신박약자 이런 사람들 피보험자라는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기타 약관의 내용 중에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 상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2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나와 있죠. 354페이지 맨 밑에요. 자, 자산 운용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수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과 배당금, 이익금 발생의 3원천이 있는데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위험률 차익, 예정 사망률이 실제 사망률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율이 예정 이율보다 커야 되며 예정 사업 비율이 실제 사업 비율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요. 35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된 보험이라는 거 최고 1억
사망시 최고 1억, 부상시 최고 2천만 원. 이런 금액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장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 기간 3년 이상 15년 이내.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가보죠. 358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 자, 집합투자기구 펀드입니다. 펀드. 자, 운영 방식 358페이지의 분류 방법, 운영 대상에 따라서 증권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이 있다. 요거, 그렇게 해서 6가지가 있죠. 총 실물자산, 단기금융, 특별자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용 대상에 따라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식형 그러면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신탁자산 60%, 채권형은 채권 관련 상품의 60%, 그 다음 혼합형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주식 혼합 그러면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이 되고요. 채권 혼합 그러면 채권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됐죠? 일단 쭉 내려오셔서 359페이지 밑에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징구 여부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가 개방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형이죠. 자, 그 다음 360페이지에 가시면요. 360페이지에 9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운영 전략 등 상품 특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엄브렐러형이에요. 엄브렐러형. 자, 엄브렐러는 이렇게 우산 안에 이렇게 큰 우산 안에 여러 개의 살이 있듯이 우산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안에서 얼마든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내가 브릭스 펀드에 가입했다 다른 펀드에 가입하거나 요거 펀드 전환이 가능한 거 우리가 엄브렐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다수 펀드 간에 전환이 가능한 구조의 상품을 말합니다. 예, 요거 엄브렐러형 이름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서 연금저축 투자신탁, 예, 연금저축, 연금저축인데 이제 투자신탁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362페이지 과세 처리에 관한 사항 좀 읽어보시고요. 자, 363 자산 유동화 증권 볼게요. ABS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부동산처럼 실제로 그 현금이 힘든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발행해서 유동성을 부여한 걸 말하는데요. 363페이지에 패스스루, 페이스루 알아두셔야죠. 363페이지 중간쯤에. 자, 패스스루 그러면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해서 그거를 유동화 중개기관이 신탁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걸 주식 형태로 발행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루 그러면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증권화하되 그 현금 흐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단일 증권이 아닌 상한 순위가 다른 채권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으로. 그러면 그게 페이스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특성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365페이지에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있죠. 자산 보유자, 자산 관리자, 유동화 전문회사, 업무 위탁자, 신용보관기관 요거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시면요. 366페이지에 보면 자산 유동화 증권의 신용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넘기셔서요. 368페이지 6번에요. 368페이지에 가로 6번에 신용 보강 수준의 결정. 그래서 내부 신용 보강 방법과 외부 신용 보강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내부 신용 요거는 이제 시험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내부 신용 보강과 외부 신용 보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화 증권 발행할 때 지불 우선순위가 다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우선적으로 선순위 상한에 사용하면 후순위자가 나타나니까 후순위 방법이고요. 자산 수익률이 높고 유동화 증권의 현금 매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활용되는 게 초과 스프레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은 자, 그거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서 일찍 상한 제한을 보존해주는 신용 공여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보증기관이 일부분을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유동화 자산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70페이지에 CDO라는 이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CDO, 부채담보부 연계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나 기업 대출을 모아서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72페이지 보면 MBS 주택저당채권 나오죠.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 요게. 그 373페이지에 저당대출 상품의 종류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보면은 저당대출 유동화 시장에 경제적 효과 있어요. 맨 밑에 그죠? 저당 대출 유동화 시장에 경제 효과. 그래서 주택금융기관 자본시장을 통한 주택자금 조달 확대부터 쭉 해가지고 6가지 있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 시험 보러 가시고요. 그 다음 375페이지에 MBS의 특성 나와 있어요. 통상 장기로 발행되고 조기 상환 때문에 수익이 변동되고 채권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흐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채나 회사채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다양한 상품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MBS 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모코라고 불리우는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하고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회사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380페이지에 보면 영모기지, 아까 영모기지 말씀드렸는데 이 영모기지는 올해는 분명히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 다 했던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연금 상품에 공적연금, 사적연금 있다라는 거 됐고요. 뭐 미국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런 거는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황 한번 볼게요. 383페이지 우리나라 현황.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자, 국민연금 급여가 넘겨오시면 384페이지에 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돼 있는데 이제 시험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기업연금의 3가지 종류 있죠. 퇴직금제도, 종태보험, 기업연금. 그죠?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종태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에다 가입하는 거죠. 보험에다가. 그죠? 그리고 기업연금은 기업주가 부담하는 원래 이제 원칙이 기업주가 부담해서 만드는 건 이제 기업연금이라고 하고요. 개인연금은 뭐 앞부분에서 했었죠. 그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바뀐 부분 내용 위주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무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3과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4과목 하나만 남았는데요. 예, 4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금융상품 비교 분석은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좀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